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딸만 셋인 딸부잣집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둘째까지만 해도 딸 하나 더 있어도 좋다며 기뻐하시던 부모님도 막내까지 딸로 태어나자 당황한 눈치가 역력하셨죠. 그럼에도 우리 세 딸은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도 세 딸을 참 예뻐하셨어요. 아빠는 부동산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직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뒤 부동산 운영을 이어가셨죠. 엄마는 혼자라도 세 딸을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딸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 시험 공부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자 엄마가 노발대발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 나도 엄마 도와서 부동산 일 하려고. 뭐? 누가 너더러 도와달래? 솔직히 난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도 엄마 도와서 부동산 일 하면서 동생들 잘 키우고 싶어. 내가 엄마야. 넌 내 딸이고.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나 저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어요. 엄마에게 한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고 제 꿈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엄마 일을 도우면 엄마도 행복해지고 제 여동생들도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했어요. 물론 엄마의 손에 끌려가 수학능력 시험도 보고 할 건 다 했죠. 그러나 점수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하다가 적성이 아니다 싶으면 너 하고 싶은 거 찾아가도 돼. 알겠지? 알겠어. 이번에도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 다행히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한 번에 합격한 덕에 바로 부동산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가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하라는 공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기세더니 공인중개사는 한 번에 합격하는 건 또 뭐야? 나도 두 번은 떨어졌구만. 그래서 엄마는 딸이 기특하지도 않아? 기특한데 그 머리로 대학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 동생들이 가면 되지. 엄마의 아쉬움과 별개로 저의 직업 만족도는 최상이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집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집을 구한다는 게 내가 살아갈 곳을 찾는 거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하루는 젊은 남자가 집을 구하고 싶다며 부동산에 왔더라고요. 집 구하시게요? 네, 집을 옮길 때가 돼서요.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우리 나이에 돈 많은 사람이 어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는 방 2칸짜리 월세집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돈으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사시던 곳이 더 나을 것도 같은데. 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아선 전에 살던 집보다 좀 나빠도 돈이 맞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에요? 방 1칸짜리로 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남동생이랑 둘이 살아요. 남동생이 공부하고 있어서 방을 하나 따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사정을 다 알 순 없었지만 젊은 남자가 가장 노릇을 하는 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엄마 여동생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된 거잖아요. 어쩐지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쓰였던 것도 같아요. 함께 다니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의뢰인 모시고 멀리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혹시 연락드려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그럼 혹시 근처에 계시면 와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그와 동생이 살만한 좋은 집을 찾아주었어요. 그는 가장처럼 동생을 키운 남자였는데 동생이 곧 대학을 졸업한다며 활짝 웃더라고요. 이제 좀 무거웠던 의무가 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고생하셨네요. 제가 다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생각도 좀 하고 살려고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 후로 종종 의뢰인과 멀리 갈 때마다 그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와주더라고요. 돌아오며 의뢰인이 먼저 내릴 때면 둘이 택시를 탄 채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 시간이 참 설렜어요. 꼭 데이트하는 것만 같고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죠. 어쩐지 그 사람도 괜히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도 같은 게 어쩌면 우리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심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에 부동산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어떡하지?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꽃다발이 보이는 겁니다. 돌아보니 그 남자가 저에게 꽃다발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언제 왔어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럼 안으로 들어오지. 손님도 없었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이 꽃 진짜 내 거예요? 갑자기 웬 꽃? 나 뭐 좋은 일 없는데? 생일도 아니고. 고백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나 가진 거 하나 없는 놈이지만 좋아해도 될까요? 남동생도 올해 대학 들어갔고 이젠 내 인생을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헤어지기가 싫어요. 너무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같네요. 진짜 나 같은 놈이라도 괜찮아요? 누가 보면 내가 재벌집 딸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래도 부동산 주인인 어머니도 계시고. 알잖아요. 나도 크게 다른 처지 아닌 거. 하지만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을까요? 어쩐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말에 그도 더 용기를 내더라고요. 우리 결혼해요. 지금이요? 그게 아니라 만나보고 괜찮으면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몇 년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니, 부모님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며. 정말 괜찮겠어? 생각하면 불쌍하잖아.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집을 나가셔서 사실상 부모가 없이 자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빈자리를 채워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엔 한숨만 쉬던 엄마도 남편과 만나보더니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결국 우린 결혼했어요. 연애하면서 같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도 얻었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신혼살림을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였어요. 우리 결혼을 가장 기뻐한 건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감사해요. 저는 형이 평생 제 생각만 하다가 혼자 늙어갈까봐 걱정했거든요. 괜한 걱정을 했네요. 고백도 형이 먼저 했어요? 예? 우리 형한테 그런 면이 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도련님도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만나요. 형수님 덕분에 걱정을 덜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남편은 이제 월급 받는다며 축의금까지 두둑이 낸 시동생을 기특해 했어요. 보는데 진짜 자식 생각하듯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남편의 뒷바라지 덕에 대학을 나온 뒤 회사원으로 취직을 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몇 년 뒤 시동생도 결혼했어요. 동서는 공무원고시를 통과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시동생까지 결혼하면서는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했어요. 남편은 동생 부부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 사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저 역시 비슷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장녀인 저와 장남인 남편은 동생을 위해 희생도 많이 했는데 동생 부부는 그런 희생은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때때로 좀 쓸쓸할 때도 있었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부터는 동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이 내려고 하거나 우리가 사주는 걸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았어요. 물론 남편이 먼저 지갑을 여니 더 그랬겠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내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평생 자식 같은 동생으로 살려나 싶은 모습이었죠. 남편은 동서의 그런 모습까지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밥을 먹고 있으면 동서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곤 했어요. 우리 재수씨는 어쩜 그렇게 알뜰살뜰하나 몰라? 직업도 좋고 잘 사는데도 뭐라도 아끼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동서도 그에 화답하듯이 그랬어요. 다 우리 아주버님께서 남편을 잘 키워주신 덕이죠. 그 덕에 제가 남편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둘이 행복하게만 잘 살아. 내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 남편은 동서를 마치 막내 여동생 보듯 예뻐했어요. 동서는 남편에게 친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도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는 눈치였는데 부동산 하는 저에게도 자주 연락해서 집 문제로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부부와 잘 지내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는 동서를 보고 있으면 내가 괜한 자격지심을 부리는 건가 싶어 미안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동생이 둘이나 있잖아요. 동서와 알면 알수록 여동생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이 깊어가면서부터는 저 역시 동서를 막내 여동생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결혼 생활 얘기를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은 동서랑 남편이 아주 친하다고 했더니 친구가 정색을 하며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어? 뭐가? 아니, 어떻게 그 둘이 친해? 그건 좀 이상하다, 얘. 이상하게 볼 거 하나도 없어. 동서는 내 눈에도 막내 여동생 같아. 직업도 안정적인데 부침성도 좋고 알뜰살뜰하니 살림도 잘하고. 뭐 하나 못난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자고로 남녀는 가까이 지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눈 맞는 거 한순간이다. 어머 얘 너무 남사스럽다. 둘이 그런 사이 아니야. 네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재수씨랑 아주버니 사이가 어딨니? 없다고? 당연히 없지.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너희 집 같은 경우가 어디 흔한가? 그때부터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에선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친구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더라고요. 요즘 네 신랑 이상한 점 없어? 어? 이상할 게 뭐 있어. 혹시 모르니까 잘 살펴봐.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는 건 없는지. 혹시 몰래 전화를 받는다거나 너한테 뭐 숨기는 건 없는지. 말도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누구야? 어? 뭐 아는 사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정하고 관찰하기 시작하니 남편에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갑자기 택시 운행을 하겠다며 나가질 않나. 한번 나가면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이 일을 친구에게 다시 상의하자니 어쩐지 자존심도 상하고 내 얼굴에 먹칠을까 싶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쉬는 날인데도 남편이 또 택시 운행을 간 날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방님,
혹시 동서 집에 있어요? 아니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요. 그 순간 심장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동서가 집에 없다는 거죠? 에? 네. 근데 형수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저는 조금 피곤해서 그런다고 둘러댄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더 붙잡고 있다가는 시동생에게 별소리를 다 하겠다 싶었거든요. 아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심증일 뿐인데 함부로 입을 열 순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남편의 동태를 주시했습니다. 차마 시동생에겐 더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자칫 시동생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 싶어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남편이 택시를 운영하겠다며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택시는 그대로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즈음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며 모은 돈으로 덤프트럭도 사서 한 번씩 덤프트럭 일도 하고 있었는데 혹시 덤프트럭을 몰고 나갔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기다리는데 밤이 되자 저 멀리서 남편의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는 덤프트럭의 커튼을 젖히며 땀범벅이 된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를 본 동서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다가왔어요. 형님, 오해 마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배신감에 동서에게 싸대기를 올리려는 순간 역대급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든 채 동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위험해요. 동서는 제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고 저는 그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만지지 마. 그 더러운 손을 어딜 만져?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긴 뭘 들어봐. 내 남편 차에서 땀범벅이 돼서 나온 여자 말을 들으라고? 형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침 남편이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직 안 잤어? 내가 좀 늦는다고 문자 보냈는데. 뻔뻔하긴. 택시 운영한다며. 근데 왜 덤프트럭에서 나와? 그게 좀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있어서.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더러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일편단심인 마음은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니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여전히 당신밖에 없지. 그렇다기엔 남편의 얼굴도 동서 못지않게 기운이 쭉 빠진 얼굴이더라고요. 둘이서 차에서 뭘 한 건지 자꾸만 상상되려고 했습니다.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여보, 왜 그래? 어?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 놓으라고! 순간 동서가 소리치더라고요.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순간 생소한 단어에 동서를 봤습니다. 아버님이라니?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집 나가셨다던 그 아버지 말하는 거야. 뭐? 아버지 일로 재수 씨랑 어디 좀 다녀오는 길이야.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을 갖다 주니 둘 다 허겁지겁 마시더라고요. 밥들은 먹었어? 아직. 사실 배가 가장 고파요. 일단 저녁부터 먹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뭐라고 왔길래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다닌 건지 기가 차더라고요. 밥 다 먹었으면 이제 말해봐. 둘이 어디 다녀온 거야? 형님, 그게 우리 남편이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
요양원에서 시신 수습을 좀 해달라고 연락했던 모양인데 남편이 고민도 없이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버님께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버리고 간 아버지 때문에 형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냐면서 형이 왜 책임감도 없던 아버지 시신 수술까지 해야 하냐고 저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은 자식된 도리로다가 처리를 해드려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몰래 연락을 드렸던 거죠. 재수 씨 말을 듣는데 한숨이 나더라고.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정말 없어서 정도 없었을 거야. 근데 나는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주던 아버지도 기억나고 동생 가진 엄마 배를 다정하게 문지르던 아버지도 기억하거든.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건가 궁금하기도 했고 자식이니 당연히 마지막 수습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우리한테 어떻게 했든 아버지니까. 그래서 남편과 동서가 함께 요양병원에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쉬는 날인데도 택시 운영한다고 했던 게 다 그 이유였어? 그랬지. 당신한테도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 왜 나한테까지 비밀로 해?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은 또 아버지라고 신경 쓸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다른 이유보다도 아버지가 무용고자로 처리되길 바라지 않았어. 그 정도만 신경 쓰고 그만둘 생각이었어. 그래서 재수 씨한테도 부탁했지. 우리 집사람 신경 쓰지 않게 우리 둘만 알고 있자고. 근데 요양병원에 갔더니 상황이 복잡하더라고요. 상황이 복잡하다니? 제가 아버님 사망 신고도 하고 관련 일 처리도 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님 앞으로 재산이 있더라고요. 어? 아니, 행여 그렇다고 해도 복잡할 게 있어? 그게 얼마든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 몫이잖아. 네,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여자라니? 아무래도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넣은 사람도 그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누군데? 아버님 동거녀였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동서는 그 즈음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그쪽 시어머니 버린 건 알고 있죠? 아버님의 동거녀는 대뜸 동서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 말은 귓등으로 들었어요? 내가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던 여자라니까. 사실혼 관계? 그런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처럼 생각하라고.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아버님의 동거녀는 60대 여자였는데 얼핏 봐서는 수수해 보이는 인상이었으나 말을 나눠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버님 앞으로 재산이 좀 있을 거야. 그거 내 거야? 그게 왜 그쪽 거예요? 그쪽이라니.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 제가 언제 봤다고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됐어요. 어머,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자식들을 안 보고 살았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저기요, 지금 예의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건 아주머니잖아요. 얘가 아주 말이 안 통하네. 끝까지 아주머니라고 하는 것 좀 봐. 그 재산 내 거라니까? 증명할 수 있으세요? 내가 왜 증명을 해? 내가 사실혼 관계인데. 내가 소송을 해야 말을 듣겠어? 순간 동서는 아차 싶었다고 했어요. 만약 오래된 사실혼 관계라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 싶었대요.
얼마나 같이 사셨는데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고 그냥 잔말 말고 내놔. 괜히 소송비만 날리지 말고. 내가 내놓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랑 말이 안 통해서 안 되겠다. 네 형님 연락처 내놔.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묻더래요. 그쪽이 우리 형님 연락처는 왜 물어보는데요?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했잖아. 역시 맏며느리랑 얘기를 해야겠어. 동거녀는 제 연락처를 줄 때까지 동사무소를 떠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동서는 절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지방에 있는 땅이랑 현금인데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매일 시달리다가 오늘도 그 여자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원래는 아주버니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오늘은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덤프트럭을 몰고 간 거고요. 뭐? 그런데도 만났는데 아주 저랑 아주버니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가면서 난리를 치는데 기지맥진한 거 있죠? 저한테 달려들기까지 해서 몸으로도 한바탕 다퉜어요. 심리적인 압박은 무슨. 어찌나 억지를 쓰는지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왔어요. 어머, 그러면 나한테 진즉에 말을 하지. 아주버님이 형님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고생해도 그냥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시면서 형님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잖아요. 당신 왜 그랬어? 동서 혼자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도 같이 할 거니까. 당신이 뭐래? 사람들이랑 말다툼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 번호 내놔. 여보,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재수 씨도 이제 안 데리고 다닐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때는 머릿수로도 덤벼야 하는 거야. 다 같이 가. 여보, 나는 당신까지 그 여자랑 안면투기 하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까지 찾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동서 직장까지 알고 찾아온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재수씨 직장은 공공기관이니까 정 안 되면 내쫓아도 되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는 허튼 일은 안 할 거 아니야. 아무튼 내 동서는 내가 보호할 테니까 연락처 내놓으라고. 저는 남편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놓은 그 여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데. 이 밤중에 누구예요? 저 첫째 며느리예요. 절 많이 찾으셨다고요? 아, 네가 첫째구나? 난 이 시어머니 뻘 되는 여자야. 이제야 우리 첫째 며느님 연락처를 알아냈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굴기에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내 연락처 알아낸다고 뭐가 달라질까봐? 당연히 달라지지. 내 재산 내놓을 때까지 내가 니들 치고 끝까지 쫓아갈 거야. 다른 사람은 됐고 나랑 얘기해요. 나야 좋지. 안 그래도 둘째 나부랭이랑 얘기하기 피곤했어. 자고로 재산 문제는 마지랑 해결을 봐야지. 며칠 뒤 저는 동거녀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 자리엔 동서도 급히 휴가를 내고 동행했죠. 남편의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남편도 함께 있다기에 됐으니까 일하라고 했어요. 이미 남편이 동서와 함께 다녔는데도 그 여자를 이겨먹지 못한 걸 보면 정 많은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장소로 갔을 때 그 여자가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소곤거렸어요. 수수하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은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속삭이며 다가갔고 그 여자는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래. 둘째보다는 첫째가 말이 통할 것 같네. 너 뭐하러 왔니?
그 여자는 대놓고 동서에게 핀잔을 줬고 저는 동서의 손을 잡은 채 그 여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못 들었어? 시아버지 재산, 내 거라고. 그래서 그걸 다 달라고요? 그래, 안 그러면 소송할 거야. 그럼 소송을 하지. 왜 자꾸 내 식구들을 괴롭혀요? 뭐? 소송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소송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자신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래도 우리 신랑 자식들 소송비 날리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잖아. 아버님이랑 얼마나 같이 사셨는데요? 아, 왜 자꾸 그걸 묻는데? 본인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나 아니었으면 너희 시아버지 요양병원이나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요양병원에 넣어놓기만 했지. 결제도 안 하고 한 번 들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거야, 내가 바빴으니까.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임종도 안 지켰어요? 내가 임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어떻게 알아? 요양병원 직원들한테 들었으니까 다 알죠? 치, 아유, 기가 막혀서. 동거녀는 갑자기 할 말을 잃은 채였어요. 이때다 싶어서 물어붙였죠. 그래서 얼마나 살았냐고요. 오래 산 정이 있으면 임종은 지켰겠죠? 내가 보기엔 오래된 관계 아닌데. 혹시 돌아가실 때 되신 분인 거 알고 접근했던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어디서 만났는데요? 그건 왜? 아니, 무슨 사연을 알아야 재산을 나눠주든 말든 하죠. 솔직히 알고 있잖아요. 재산 전부를 가져가실 순 없다는 거. 오히려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 쪽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나눠준다고? 어떻게 만났냐고요? 봉사하다가 만났어. 독거노인들 사는 집에 가서 봉사하는 거. 봉사를 했다고요? 저는 동서를 봤어요. 동서도 못 믿었다는 눈치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느낀 건지 동거녀가 발끈했어요. 아, 진짜라니까. 그러다 만났는데 그쪽 시아버지가 나한테 반했다고. 기력도 없으셨을 뿐이 아주머니한테 반했다고요? 아이, 그렇다니까. 나한테 같이 살아달라고 해서 같이 살아준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유산에 대한 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도 동서랑 좀 알아봤어요. 원래 봉사하시던 분은 아니었고 그날 동네 아주머니 따라서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서가 말씀해드려. 알아보니까 하루 쫓아가셨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동네에서도 안 보이고 한동안 행방이 묘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아버님이 사시던 동네에서 종종 발견되셨고요. 그게 며칠이었지? 며칠이라니? 며칠 아니거든? 그래요. 딱 일주일이더라고요.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아버님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고요. 내가 입원시킨 거라니까. 내가 아버님을 살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과 함께 살았다는 기간이 딱 일주일이네요? 누가 그래? 요양병원도 따라갔었다고? 그래요. 입원하실 때는 보호자가 필요했을 때니까 따라갔겠죠. 하지만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오셨던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동네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그 재산 조금 떼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누가 땅 달래? 그냥 현금만 좀 떼줘. 동서한테는 다 달라고 했다면서요? 아, 글쎄 됐다니까. 그냥 내가 수고한 만큼 현금만 좀 달라고. 내가 자기들 아버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해드렸잖아.
우리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뭐? 재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겨우 일주일 같이 있었으면서. 아니, 남녀관계의 기간이 중요해? 일주일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시간이지. 그렇게 재산을 갖고 싶었으면 요양병원에서도 옆을 지키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거야.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있는 거겠죠. 순간 동거녀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넣고 돌아온 날 남편이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더라고요. 니들 미쳤어? 왜 남의 사생활까지 파헤치고 이래? 그쪽이 먼저 아버님의 사생활인 것처럼 굴었잖아요. 얘들 좀 봐. 아주 무서운 애들이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아도 괜찮은 거죠? 뭐? 얘들 정말 미쳤어? 지금 또 지방에 일하러 가셨던데. 혹시 최근에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 재산 노리고 일주일씩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야, 너 말 다 했어? 형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아버님 말고도 몇 명 더 있었더라고요. 유족들 찾아가서 현금 내놓으라고 해서 몇 번 성공했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던데요, 뭘. 나중에 유족들이 속은 거 알고 동네 와서 난리 친 적도 있었다고. 도대체 그 돈 받아서 뭐해요? 남편도 있는 사람이 내가 뭘 하든 니들이 뭔 상관인데? 또 모르잖아요. 이유라도 타당하면 우리 아버님을 일주일이라도 돌봐준 값을 드릴지? 명품 사고 싶어서 그랬다. 왜? 그래서 남의 유산을 노렸다고요? 남편은 절대 안 사준단 말이야. 내가 젊을 때 사고를 많이 쳐서. 무슨 사고를 쳤는데요? 명품 사다가 카드 한도 다 쓰고, 뭐 그 정도였어. 내가 뭐 특별히 사고 친 것도 아닌데 남편이 나를 아주 문제 여자 취급하잖아. 나도 이제 치사해서 그 인간이 주는 생활비로는 절대 안 사. 여전히 명품 사겠다고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건 똑같네요. 뭐? 그렇잖아요. 차라리 남편 돈으로 하든가 왜 남들한테까지 피해를 줘요? 막말로 내가 니들한테는 아직 피해도 안 줬잖아. 니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동서 직장도 찾아갔다면서요? 그게 피해가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4시간 내서 내 발로 4시간 들여서 찾아간 게 왜 쟤한테 피해야? 같은 직장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후딱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내가 어떤 사람이든 너희 시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돌봐준 사람 맞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라도 치러. 시급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뭐? 동서, 계산해서 챙겨온 거 보여드려. 동거녀가 아버님을 돌봤다는 일주일치 일당을 계산해서 보여줬더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니들 지금 나를 간병이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로 취급하면 좋겠어요? 뭐로 취급하긴? 난 너희 시아버지의 마지막 여자라고. 그때였습니다. 내 뒤편에 등을 맞대고 앉아있던 동거녀의 남편이 우리 자리로 왔어요. 동거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유, 여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여보,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얘들이 자꾸 날 몰아세우니까. 자꾸 명품을 사길래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노인들 돌보는 아르바이트 했다며.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마지막 여자? 여보, 절대 그런 일 없었어. 나 아르바이트 한 거 맞아. 아르바이트비도 다 받았어. 이거 볼래? 동거녀는 은행을 켜서
자기 남편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저도 보니 아버님께 받은 1급이 찍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미 일당도 받았네. 동거녀는 자기 남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시아버지가 자기 요양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요양병원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현금도 좀 있고 지방에 땅도 있다고 하더라. 내 일당은 챙겨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어. 됐어? 여보, 들었지? 나 진짜야.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여자랑 진즉에 끝냈어야 했는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우리 형편도 모르고 사치하는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았으니 어휴. 여보,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 진짜 아르바이트 한 거야. 얘들이 그 돈을 안 주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거라고. 아르바이트비는 이미 받았잖아. 이왕이면 좀 더 뜯어내려고 했지. 자기야, 말이 좋아서 아르바이트지 간병인이나 다름없었다니까. 그게 보통 일이야? 힘도 못 쓰는 사람 씻기고 먹이고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까지 그걸 내가 일주일을 했다고. 지난번에 찾아와서 난리친 사람들은 뭔데?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였어? 그것도 다 오해지. 걔들이 나를 자기 아버지 애인인 줄 착각하고 돈 줘놓고 나중에 알고 와서는 날 사기꾼 취급하더라니까. 그럼 애초에 받질 말았어야지. 당신이 거지야? 여보, 내가 예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어떡해. 오해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도 안 받아? 내가 당신한테 가져다 주는 돈이 적어? 명품 사면 뭐라고 하잖아. 내가 젊을 때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명품 산다고 진빚 갚느라 머리가 다 빠졌어. 그러니까 누가 무능하래? 뭐? 결국 싸움은 엉뚱하게 부부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저랑 동서는 서로를 향해 윙크한 뒤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동거녀의 남편을 만난 건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저 여자 남편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얘기 들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우리한테 내 마누라 얘기는 왜 그렇게 묻고 다녀요? 이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도 다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 동서랑 대화하며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뭐야, 기다렸어? 손님 몇 명 태웠어. 근데 불안해서 계속 일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 아주버니, 완벽한 성공이에요. 우리는 신나서 남편의 택시에 올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 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지막 여자였다고 말했다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지. 나는 그래도 끝까지 그냥 간병한 것처럼 끝내려고 했는데. 글쎄, 자기 입으로 마지막 여자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 그 주 주말 우리는 시동생까지 데리고 아버님을 모신 봉안당으로 갔어요. 가족끼리 외식하는 줄 알고 나왔다가 봉안당에 도착하자 시동생이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서방님, 불편하시면 밖에 있어도 돼요. 아니에요, 들어갈게요. 형수님이랑 우리 와이프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담담히 아버님께 인사를 드린 뒤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서방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봉안당도 같이 온 거예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셨어. 뭐? 우리한테 생활비 한 번 안 보내시던 분이 유산을 남겼다고? 그럼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야?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지방에 땅이랑 현금 재산이 좀 있으셨더라고. 지방? 그게 어머니 고향 땅이더라고. 그럼 아버지가 거기서 살았던 건가? 그건 아니었던데. 어머니 고향집이 있던 땅이랑 주변의 땅까지 꽤 많이 사주셨더라고. 그래서 나더러 이제라도 아버지를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하고 말고는 네 몫이지. 근데 어머니가 사셨던 고향 땅을 사두셨다는 게 나름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다고 우릴 버린 게 용서가 돼?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던 게 아닌가 싶어. 자기 힘들다고 자식은 내팽개쳐놓고 인제 와서 유산이라니. 난 싫어. 가지려면 형이 다 가져. 네가 정 안 내키면 내가 관리하면서 갖고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그냥 법대로 처리하고 싶다. 미안한데 난 그 사람이 남긴 거 뭐 하나도 갖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도 잘만 살았잖아. 형이 오죽 나를 잘 키워줬어? 우리 와이프가 알뜰살뜰 돈도 잘 모아서 모아둔 돈도 좀 있어. 그러니까 형이 가져. 형이 나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서방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형수님, 저 아버지라는 사람이 싫은 것도 있지만 이 유산은 꼭 형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대신 날 키우고 우리 가족을 지킨 건 형이니까요. 형이 받을 자격 있어요. 사실 제가 형이랑 동서 사이를 오해했었어요. 예? 둘이서 쉬는 날에 어딜 같이 갔다 오질 않나. 한 번은 형님 덤프트럭에서 동서가 땀에 전체 내리는 거예요. 에? 당신 뭐야? 왜 그랬는데? 동서가 아버님 일을 처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형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아버님 마지막도 정리해드리고 그 과정에 꼬인 똥파리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요. 똥파리요? 내가 말로 다 못한다니까. 근데 그 똥파리도 결국 형님이 쫓아냈어. 동서랑 같이 합심해서 한 거지. 나는 왜 빼? 나도 같이 했잖아. 그래. 당신은 운전사랑 함께 했다 치자. 우리 셋이 웃고 떠들자 시동생이 섭섭해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의 결말은 동서도 애썼다는 거예요. 서방님 대신. 아, 그러니까 상속은 서방님 혼자 결정하지 말고 동서랑도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부부의 입장은 무조건 법대로 해요. 행여나 형제끼리 나중에 다투는 일 없게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 맞아. 나도 너보다야 아버지를 더 기억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지도 못한 재산이 생긴 거잖아. 아버지를 용서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형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더 이해하거나 다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자식이라서 우리한테 남겨진 거니까 똑같이 나누고 싶다. 결국 시동생은 우리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형이랑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라야죠. 저한테는 형이 아버지고 형수님이 어머님이나 다름없는데. 고마워요. 당신도 수고 많았어. 나야 당신 몫을 대신한 거지. 우린 부부잖아. 아주버니 말씀이 어머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아버님이 엄청 다정하셨대. 우리처럼. 그랬어? 시동생이 남편을 보며 묻더라고요. 엄마 계실 때만 해도 진짜 화목했지. 동서가 시동생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조금은 이해해드려. 잘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젊은 남자였잖아. 당신이 날 잃는다고 생각해봐. 왜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그런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 그러니까 아버님께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잖아. 알아, 아는데. 나랑 형은 엄마도 잃었는데 아빠까지 잃은 거잖아. 맞아. 그 어린애들 둘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아주버니랑 당신은 둘이었잖아. 둘이 잘 의지하며 살았잖아. 물론 그렇지. 사실 난 아버지가 없는 아쉬움은 없었어. 형이 워낙 잘 챙겨줘서. 형이 아쉬웠겠지. 난 너 키우느라 아쉽고 말고 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짠해할 거 없어. 무엇보다 형은 덕분에 형수도 만났잖아. 직구하다가. 그렇긴 하네.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후로도 우리 사이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형님,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우리 넷이 어머님 고향 땅에 집 짓고 사는 건 어때요? 어머, 생각만 해도 좋다. 난 시골에 사는 게 꿈이었어. 저는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 대한 로망은 없는데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어요. 그럼 동서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 그 인근에 병원도 생겼다고 하니까 나이 먹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어릴 때 외가에 갔던 기억도 있어. 정말? 나는 아예 기억이 없는데? 넌 기억이 없을 거야. 난 아주 어릴 때 외가에 잠깐 맡겨졌었거든. 엄마 아버지가 두 분 다 일하실 때였고 넌 아직 안 태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난 그 동네 길도 빠삭해. 어릴 때 잠깐 지낸 건데도 여전히 길을 다 알 것 같아. 나도 은퇴하고 시골 가서 살면 좋지. 시골은 택시도 많이 없으니까. 시골 어르신들 택시로 왔다 갔다 모시고 다녀도 좋겠다. 그때는 형도 어르신인 거 아니야? 그렇네 그럼. 내 어르신 친구들 태워야겠다.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남겨진 유산 같았지만 그 유산 덕분에 우리는 함께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남편과 시동생을 버린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었으나 그 땅이 어머님의 고향이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야, 난 이들 때문에 이혼당했어. 이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시아버지의 마지막 여자라고 우기던 그 동거녀더라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뭔데요? 뭐긴! 나 이혼당했다니까! 진짜 우리 책임 맞아요? 너희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이 내가 허튼이라고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아? 혹시 그 후로도 또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순간 동거녀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내 예상이 맞는 거죠? 또 사고 쳤죠?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날 남편분 보니까 한 번은 더 기회 주실 것 같았거든요. 젊을 때 아주머니 빚도 다 갚아줬을 정도면 진짜 우직한 남편인데. 그런 남편을 놓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이라고. 니들이 책임지라고. 내가 네 시아버지 마지막 여자잖아. 또 그 소리. 내가 간병인으로 마무리해주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마지막 여자라고 하는 바람에 남편분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이혼당했어. 내가 정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한 건 아니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내가 너희 시아버지 마지막을 지킨 건 사실이잖아. 임종도 안 지켰으면서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호 바꿔서 전화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차단할 거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번호를 몇 번 바꿨는지 알아? 저는 전화를 끊은 뒤 또 하나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종종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우리의 일상은 평안합니다. 비록 시아버지의 마지막은 보지 못했지만 비로소 우리 남편과 시동생에서 부모의 흔적이 생긴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 흔적을 함께 잘 돌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요.